자, 상상해봐요. 눈 덮인 초원 위, 끝도 없이 펼쳐진 하늘, 그 밑을 작디작은 말 몇 마리가 천천히 걷고 있어요. 그중 한 마차 안에서 아주 작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1162년 시베리아 근처의 초원 한가운데서 태어난 아이, 그의 이름은 태무진.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들 인물, 바로 칭기즈 칸이죠. 그의 아버지는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강하고 두려움 없는 전사였죠. 그날 전투에서 잡은 적장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오늘 내가 무찔렀던 적의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겠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는 일종의 선언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멋지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태무진이 겨우 9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독살당했어요. 누군가가 축하의 잔에 독을 탄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죠. 그의 가족은 다른 부족들에게 쫓겨났고 그 많던 가축과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초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태무진과 가족은 그 추위 속에서 들쥐를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알았어요. 세상은 강한 자의 것, 하지만 나는 언젠가 강해질 거야. 그때부터 그는 결심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뒤집겠다고. 태무지는 자라면서 서서히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얻었죠. 어릴 때부터 눈이 날카로웠다고 해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퍼졌어요. 태무진이라는 젊은 전사가 있다. 그는 똑똑하고 공평하며 약속을 지킨다. 이게 중요했어요. 초원에서는 약속이 생명보다 무거웠거든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는 혈연보다 능력을 믿는 지도자였어요. 멍청한 친척보다 현명한 평민이 낫다. 그 한마디에 수많은 전사들이 마음을 빼앗겼죠. 그 당시 몽골의 다른 족장들은 자기 가족만 믿었어요. 피가 이어진 자들만 높은 자리에 앉혔죠. 하지만 태무지는 달랐어요. 그는 실력으로 계급을 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누구든 싸움에서 공을 세우면 즉시 승진했습니다. 그게 평민이든 노예 출신이든 상관없었죠. 이 시스템은 초원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모든 전사들이 생각했죠. 저 사람 밑에 가면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건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초원의 질서를 바꾸는 혁명이었죠. 그 결과 유능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에게 목숨을 바쳤고 태무진은 그들에게 명예와 전리품을 줬어요. 충성심이 돈처럼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부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1204년 태무진은 나이만족과 메르키트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전사들은 그의 군대에 들어왔고 그들의 공주들은 태무진의 가문과 혼인했습니다. 적이었던 자들이 친구가 되었고 친구였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었죠. 우리가 이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그는 너무 강했고 너무 영리했어요.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를 모든 몽골의 왕으로 세우자. 1206년 초원 한가운데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모든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 그를 칭기즈칸, 칭기칸, 즉 모든 몽골인의 위대한 칸으로 추대했죠. 그날의 초원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옆에서 수많은 전사들이 칼을 들고 외쳤습니다. 칭기즈칸 만세. 그 순간 한 소년의 복수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불씨로 변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제국을 세우자마자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오직 그의 가문만이 통치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이웃은 정복 대상이다. 이 단순한 두 문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제국의 교리가 되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크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그보다 더 크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이제 그는 초원을 넘어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군대는 이미 20만에 달했고 말과 활, 규율로 무장한 이동하는 폭풍이 되었죠. 그리고 그 폭풍은 곧 중국과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세계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칭기즈칸은 더 이상 초원의 작은 족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초원을 통일한 뒤 말했죠. 이제 우리에게 적은 없다. 그러니 적을 찾으러 가자. 1211년 그가 향한 곳은 중국 북부에 있던 대금, 금나라이었습니다. 당시 금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농업, 금속, 도시, 성벽, 군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그런데 몽골군은 그들보다 무려 10배나 적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기마병 보급도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몽골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아주 단순했어요. 겨울, 보통의 군대라면 눈 내리는 계절엔 움직이지 못합니다. 추위, 보급, 질병, 모든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몽골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에서 자랐어요. 눈밭 위에서도 말을 달리고 얼음을 깨고 물을 마셨죠. 그들은 혹한 속에서도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자 금나라 군대가 방심한 순간을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판이 뒤집혔어요. 몽골군은 밤에도 움직였고 중국군이 쫓아오면 재빨리 후퇴했습니다. 그러다 추격이 느려지면 뒤를 돌아달리며 화살을 쏘았죠. 그들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추격당하는 척하면서 적을 낚는 전략. 이게 바로 초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1215년 베이징이 함락됐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 북부는 몽골의 손에 들어갔죠. 중국을 제압한 칭기즈 칸은 잠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죠. 세상은 넓고 길은 끝이 없다. 1216년 그는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카라키타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위구르족은 싸움 대신 평화를 택해 자발적으로 복속했어요. 칭기즈 칸은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정과 학문을 맡겼죠. 잘할 수 있는 자는 내 사람이다. 그의 실용주의는 제국의 힘을 2배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218년 호라즘 제국 오늘날의 이란과 중앙아시아 지역 이 몽골 상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실수였죠. 그때 칭기즈 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내 상인을 죽였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나라를 지도에서 지우겠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호라즘 원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초원에서 출발한 20만 기병이 사막과 산맥을 넘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죠. 그들은 강을 건너고 모래바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호라즘은 강국이었지만 몽골군은 그들의 도시를 하나씩 불태웠어요. 사마르칸트, 부아라, 메르브, 니샤푸르 모두 무너졌습니다. 단 3년 만에 그 넓은 제국이 사라졌어요. 칭기즈칸은 더 이상 인간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전설 나이르바이 살아있는 재앙歴이라 불렸죠. 하지만 몽골 제국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정복지에선 현지에 유능한 사람을 찾아 그대로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항복한 왕은 지위를 유지했어요. 단, 세금을 내고 병사를 보내야 했죠. 이 방식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저항보다는 협력을 이끌어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정복한 부족들을 서로 섞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전사는 중국군과 섞이고 위구르 관리는 이란으로 보내졌죠.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이 뒤섞이며 자연스럽게 몽골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동화 정책. 이건 강제적이지만 놀라운 사회적 실험이었어요. 이 덕분에 전 세계의 기술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중국의 화약 기술자, 페르시아의 수학자, 아랍의 의사, 러시아의 목재 장인까지. 그들은 모두 몽골의 깃발 아래서 함께 일했어요. 그때부터 세계는 처음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된 거죠. 이걸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 몽골리카 파파기 몽골이차, 즉 몽골의 평화시대. 1227년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칭기즈칸은 세상을 떠났죠. 지도자도 후계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년간의 혼란 끝에 셋째 아들 오게데이 칸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행정가 타입이었어요. 전쟁보다는 통치에 집중했죠. 그는 제국을 세 개의 큰 칸국으로 나누었습니다. 러시아 지역의 킵차크 칸국,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그리고 몽골 본토를 중심으로 한 대칸국. 이 시스템은 제국을 안정시켰지만 동시에 분열의 씨앗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각 칸이 독립적으로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오게데이는 그래도 실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유럽과 중동으로의 진출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제 세상의 절반은 우리 것이다. 남은 절반을 가지러 가자. 그래서 몽골군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유럽을 처음으로 밟던 순간이었어요. 1237년 러시아 남부 겨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그 속을 수만 명의 기병이 지나갑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늑대의 머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몽골의 상징이었죠. 러시아는 넓고 춥고 방어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몽골은 그런 환경이 오히려 익숙했어요. 그들은 강을 얼어붙은 길로 사마 말을 달렸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절반 이상을 정복했죠. 이후 그들은 더 나아갔어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까지 유럽의 성벽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럽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세상의 끝에서 온 저 말탄 사람들, 그들이 진짜 악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게데이 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군대는 즉시 철수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새 대칸을 뽑는 회의가 열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몽골군은 유럽 한복판에서 승리 직전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유럽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 후 몽골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복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유진이었죠. 귀익한 몽케칸이 차례로 등장하며 제국의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인구 조사, 세금 제도, 관료 조직. 그들은 거대한 제국을 하나의 행정기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몽케칸은 또 다른 정복도 멈추지 않았어요. 중동 시리아 바그다드까지 점령했죠. 하지만 그가 죽자 모든 것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후계자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1260년대 중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쿠빌라이 칸, 칭기즈 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그는 몽골의 황금기를 이끌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끝을 재촉한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어릴 때부터 다른 몽골 귀족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싸움보다 공부를 좋아했고 중국의 책과 철학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정복은 칼로 하지만 통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다. 1260년대 그는 데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어요. 제국은 너무 컸고 너무 달라졌죠. 서쪽의 킵차크는 유럽을 바라봤고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는 인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일칸국은 중동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각 지역은 독립적인 왕국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쿠빌라이는 결단을 내립니다. 좋다. 나는 중국에 집중하겠다. 그는 수도를 베이징 당시 이름은 대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다. 이제 몽골 제국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는 중국식 관료제, 세금 제도, 행정 조직을 도입했습니다. 도로와 운하를 재건했고 무너진 농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몽골이 불태운 도시를 다시 세우는 건 역설적이지만 쿠빌라이는 정복자가 아닌 통치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또한 과학과 예술을 장려했습니다. 유럽, 아랍, 인도에서 온 학자들이 베이징으로 모였죠. 당시 원나라의 수도는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정복의 본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완전히 지배한 뒤 바다 건너 일본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다. 그들도 황제의 하늘 아래 있어야 한다. 1274년 쿠빌라이는 90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를 꾸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 거대한 배들이 파도에 뒤집히고 수천 명의 병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년 뒤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4천척 병력 14만 명. 그런데 또다시 태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일본 사람들은 그날의 바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카미카제 신풍, 즉 신의 바람. 이 실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몽골 제국의 한계를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들은 땅 위의 제국이었고 바다는 그들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리품도 새로운 땅도 얻지 못하자 제국의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이 끊기고 충성도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균열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재건이다. 그는 파괴된 중국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로, 다리, 농지, 운하, 모든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중국인 기술자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고 그들을 몽골 본토로 보내 도시를 세우게 했어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몽골의 시스템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몽골의 전통은 각 부족의 자치였어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어쩔 수 없이 중국식 황제 체제를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몽골은 점점 중국화되었어요. 1300년대 초 몽골 관료제는 완전히 중국 관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몽골 귀족들은 도시로 들어와 호화롭게 살았고 초원에 남은 사람들은 점점 잊혀졌죠. 두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속에 중국화된 몽골인과 초원 위의 전통을 지키는 몽골인,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았어요. 1350년대 이상기후가 시작됐습니다. 홍수와 가뭄, 폭풍, 흉작이 이어졌죠. 사람들은 굶주렸고 그 분노는 제국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바쳤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군대는 이미 약해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중국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더 이상 그 옛날의 혹독한 전사들이 아니었죠. 지방 총독들은 하나둘씩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368년 결국 수도 베이징이 함락됩니다. 몽골 귀족들은 북쪽으로 도망쳤죠. 그날로 원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몽골 제국의 불빛이 꺼진 날, 원나라의 몰락 이후 몽골은 다시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옛날의 영광이 없었어요. 말과 활은 여전했지만 그들이 싸울 이유는 사라졌죠. 우린 세상을 정복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그건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칭기즈칸의 다른 후손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일대의 킵차크 칸국 황금 오르다은 한때 유럽을 정복할 뻔했지만 내분으로 무너졌어요. 각 부족이 서로 왕위를 두고 싸웠고 결국 러시아의 제후들이 점점 힘을 얻었죠. 1480년 러시아는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몽골의 그림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란 지역의 일칸국은 흑사병과 가뭄으로 붕괴했고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은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곳에서 탄생한 인물이 바로 티무르. 그는 한때 몽골의 이름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의 후손은 인도로 가서 무굴 제국을 세웠죠. 이건 몽골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결국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그들은 동서양을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인도의 향신료, 페르시아의 예술, 유럽의 상인들이 같은 길 위에서 만났죠. 그 길이 바로 실크로드.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는 몽골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정복은 잔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때때로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정복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칭기즈칸은 세상을 정복했어요. 하지만 그 후손들은 그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사상과 교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더 어렵다. 몽골 제국의 흥망성쇠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힘, 욕망, 충성, 배신, 그리고 사라짐. 모든 제국이 걷는 길이죠. 그리고 지금도 초원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저건 칭기즈칸의 숨결이야.